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오늘도 좀 비장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제목은 바로 2030 세대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문 세 번째가 되겠죠. 대한민국 체제 붕괴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도 요즘 집회에 나오거나 또는 언론에서도 체제 전쟁 중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건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집회에 참석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와 우파의 싸움도 아니라 바로 체제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도대체 체제 전쟁이란 게 그게 뭔데요? 오늘 이 체제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새로운 자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바로 초한전인데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 이 뜻입니다. 한계를 초월한 전쟁. 이 책이 각광받게 된 것은요, 제가 이 책 읽어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한 99년도경에 나왔던 중국의 두 군인이 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우리 전쟁이라 하면은 군사적으로 두 나라가 싸우는 이런 걸 가리키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요, 군사적인 이런 전쟁을 넘어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싸움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싸움입니다. 일단 우린 한국하고 중국하고 단순한 통계 자료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비해서 중국은 얼마나 거대한 나라일까요? 우리 인구만 비교하면 우리 5천만 한국보다 중국은 15억이니까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보다 중국은 무려 95배가 더 넓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중국보다 인구는 30분의 1밖에 안 되고 국토 면적은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원래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먼저 중국화 하려고 했는데 대만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중국화 됐지 않습니까? 영국이 100년 지배하다가 중국을 넘겨준 뒤에 홍콩은 아시다시피 제2의 중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홍콩 시민들이 노란 우산 들고 체류탄에 맞서 싸운, 흔히 말하는 노란 우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만, 그때 수십만 명이 집회에 나와서 반대한다, 중국화를 반대한다, 홍콩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뒤로 홍콩은 친중국적인 정치인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돼가지고 반중국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잡혀가게 되고, 현재 홍콩에서는 옛날 우리가 꿈꾸었던 그 아름다웠던 홍콩은 사라지고, 홍콩 안에서는 택시 타고 가다가 시진핑 이야기만 해도 거의 잡혀가고 검열당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만에서는 어이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대만은 첫 번째 선거 제도를 정비합니다. 지난번에 전한길이 제시했던 바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선거 제도를 개정하자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대만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IT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개표 집계까지 다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 이동하게 되면은 또 부정의혹일 수 있고, 또 전산하지 않는 이유는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해킹 위험성,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만은 오직 바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투표함 이동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이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조작해서 까딱 잘못하면은 대만 주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 의식에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진작부터 미국하고 철저한 동맹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TSMC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서로 협력해서 대만하고 미국은 같이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만 사람이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눈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현재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때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은 눈 돌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우스 코리아, 우리 남한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제 생각에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친중국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저 역시 자료를 찾아보면서 너무나 좀 끔찍스럽고 무섭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대한민국이 벌써 중국에 잘못하면 속국이 돼가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국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거의 폐기할 수준으로 가자, 대신에 태양광을 쓰자 해서 중국산 태양광이 무지막지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봐도 그렇고 전라도에 가봐도 아시겠지만 태양광 이런 게 너무 패널들이 많이 돌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중국 기업의 진출 아니겠습니까? 중국에다가 엄청난 혜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 있죠. 유행화 됐지 않습니까? 중국 앞에 가서 쉬야 쉽게 말하면 늘 중국한테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고, 불과 며칠 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시진핑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있고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국회의장이 되는 사람이 시진핑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어떤 약속했는지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걱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현재 취임식에 가지도 못하고 또 미국과 상호 우방에 관한 걸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서열 2위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장이 중국 시진핑 만나 왔다는 것은 좀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중국이 많이 침투해 들어왔는지는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지난해 2024년 삼성전자 임원하고 연구원 두 사람이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단계의 공정 정보를 중국에다 유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조 3천억 원이라고 추산되며, 이는 삼성전자가 그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국노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납니까? 기름은 뭐가 납니까? 지하자원 안 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술을 먹고 사는데 이런 기술들을 중국을 빼돌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잡힌 것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에 총 99건의 유출이 있었고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이라고 추정되지만 그 이상 수백조 원이 될 수 있다고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기술 빼돌린 사람들, 이런 놈들 처벌 받았겠습니까?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올린 영상에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 전부 다 매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파란정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야 된다 했는데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첩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은 국익을 해치고 이런 것을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간첩죄는 북한 사람에 대해서 군사기밀이나 또는 국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하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간첩죄를 개정하자, 그래서 북한 사람 말고 금방 보듯이 중국인이든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군사기밀 빼가고 이런 기술 빼가는 놈들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하자 했는데 누가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답변해야 됩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왜 반대했습니까? 우리나라 기술 빼가고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빼갈 수 있는데 왜 처벌할 수 못하도록 합니까? 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그리고 지난해 미 항공모함에서 드론으로 중국인이 촬영하다가 들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학생이라 했고 조사해보니까 중국 우수 공산 당원이었고 포렌식으로 그 조사해보니까 또 2년 동안에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촬영했고 국정원까지도 촬영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간첩죄 적용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역시 그건 민주당이 답변해야죠. 왜 간첩죄 개정 반대했습니까? 경제면에 이어서 사회면에서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국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여러분, 흔히 우리 다음에 가서 전환길 뉴스 뜨면은 보란듯이 악플이 바로 달립니다. 거의 도배되듯이 악플이 달립니다.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설마 저 역시 중국인들이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저한테 지금 요즘 와서 이메일로 정말 많이 옵니다. 선생님, 제발 중국인들, 화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실체를 알려주세요. 실체를 알려주세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우마오당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마오당.
중국 정부는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고 친정부적인 의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마오당이라는 불리는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우마오당의 규모가 수백만 명에서 무려 4천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 인구가 우리보다 30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댓글 부대만 4천만 명이 된다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몇 해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 경기할 때 그때 다음 카카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과 중국이 축구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기길 바란다는 여론이 무려 56%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중국이 이겨라, 중국을 응원한다는 게 91%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네이버에서는 중국 6%, 한국을 응원한다가 94%였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금방? 중국을 이기길 바란다는 게 다음 카카오에서는 무려 91%까지 올라갔다고요. 뭔 일이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3천만 건 정도의 클릭 중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에 서버를 둔 업체에서 무려 1,500만 건이 클릭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는데 네덜란드인들이 감히 뭐 중국을 응원하는데 클릭했다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역시 외부의 서버 업체를 두었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댓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댓글 부대 운영하는데 1등이 러시아, 2등이 중국, 3등이 이란, 4등이 북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사이버 부대 역시 세계에서 4위 규모다 이 뜻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이버 내 여론전에 북한의 침투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챗GPT 활용해가지고 댓글을 달라고 명령하면은 자동으로 댓글이 달려진다고 합니다. 네이버 규정 위반 댓글에서 특히 정치적인 삭제 댓글이 많았고 무려 53%가 부적절하여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댓글은 중국인이나 북한 사람이 달았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댓글이 중국 전기차가 최고다, 중국 알리 서비스가 최고다, 한국인이란 것이 창피하다, 남녀가 맨날 싸우고 갈래치기 유도하고 우리나라 네이버의 반중 종자들은 친중 매국이다, 알고 보니까 중국 댓글입니다. 국정원 조사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중국 업체 국내 언론을 위장한 사이트가 무려 38개가 개설되었답니다. 친중 반미 컨텐츠 유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적자투성이던 JTBC에 중국 기업이죠. 텐센트가 1천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에 적자투성인 회사에다가 왜 중국이 1천억이나 투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투자받은 기업은 과연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지금 달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이미 5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불과 지난달에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뭐를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FBI 정언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중국 비밀 경찰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몇 해 전에 뉴스에 끔찍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송파의 어떤 중국 식당에서 운영 중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정언에 의하면 한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 중국의 반체제적인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중국인이 중국인을 잡아가는 거 역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수사하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2년 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러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통계 들고 있는데요. 뉴스 자료 그대로 보도드리면 우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중에서 중국인이 1조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인이 이용한
건강보험 무려 255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자학원, 중국어 교육과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스웨덴 등 여러 서방 국가에서는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려 23개의 공자학원이 현재 대학과 협력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자료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더 끔찍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중국의 입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뿐만 아니죠. 여의도와 강남에 가면 이미 중국인 부동산 소유 수두룩합니다. 제 생각에 이대로 계속 놔뒀다가는 중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은데 우리나라 서울의 땅을 자꾸 사들이고 제주도 땅을 사들인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국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중국에 예속화될 것이라는 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그라운드 C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C에 가서 한국에 미치는 중국의 마수, 한국에 미친 중국의 마수, 지금 한국은 전시 상황입니다 라는 영상을 꼭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고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하기 전에는 쉬쉬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설마 근데 보다시피 이만큼 깊이 돌아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론 영향을 미치다는 것은 여러분 끔찍합니다. 인터넷 가서 또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댓글에 그 여론 형성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지금이 마지막 이 모든 문제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비상기업을 통해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이재명 원하는 대로 90%가 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민주당 입법부만 장악한 이 민주당이 이미 사법부 카르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들 지켜봤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그리고 서부지법의 부당한 수사, 그리고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체포와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불법과 분리가 만연한 재판 진행 과정, 이 속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에다가 사법부, 수사기관, 체포기관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행정부가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나치당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행정부를 장악한 총리였던 히틀러에게 입법 권한을 주죠. 수권법이랍니다. 권력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해서 결국은 무려 500만이 넘는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히틀러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목사는 죽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묵인하다가 결국은 그런 비극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불교 사원들, 스님들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성당의 신부님들, 그리고 절에 스님들 왜 침묵하십니까? 만약에 사회주의 체제가 중국처럼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교회와 템플, 사원과 성당까지도 전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러니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체제 붕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겠습니까? 전환길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음모론이고 또 헌법재판소와 불신을 부추기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여러분들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어떤 짓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 다 알았지 않습니까?
이미선, 정계선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아닙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부당한 영장 발부했던 이순영 판사, 그리고 서부지법에 대통령 구속영장 내렸던 차은경 판사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라니 드러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까지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아닙니까? 특정 편향된 이런 우리법 연구회, 바로 법원 내 사법부 내 하나의 같은 사조직 아닙니까? 이들이 기껏해서 최근 뉴스 보니까 인구는 지금 현재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합니다. 전체 3,000명의 판사 중에서 기껏해서 1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현재 보다시피 법원 요직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벌써 40명까지 임명된다면 9명 중에서 4명이 우리법 연구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반듯하게 서고 그래서 다시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손해봐가면서 욕먹으면서 이거 왜 나섰는데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부산, 대구, 광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이는데요?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싸움도 아니라 체제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현재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홍콩처럼 노란 우산 들고 수십만 명이 시위해도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상기업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알았고 개몽령이 되었고 이래서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빨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빨리 직무 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다시 대한민국 안정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높여서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며 국민들은 탄핵을 기각시키고 빨리 석방하고 그리고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이죠. 내 하나쯤이 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 무너지고 나면 먼 훗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삶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이런 중국화되고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넘겨준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정치를 외면한 자의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좌고 우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같이 살려냅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역시 모든 걸 걸고 현재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현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북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생들도 이제 이것을 알게 되고 시국선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 지식인 여러분,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성당의 신부님들, 절에 계시는 우리 스님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이제 대통령 빨리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목소리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되고 빛을 향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고 모든 우리 걸고 다시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그리고 임명하고자 하는 40여까지 만약에 너희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파면시킨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니까 민주주의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또한 이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제 너희 5명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문재인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헌법 최고의 권위자 허영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전한길은 명합니다. 당신들 5명은 먼 훗날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05년 을사조약 때 바로 거기에 사인했던 을사오적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이 5의 을사오적 이름처럼 너희들 5 역시
민주주의의 반역자로서 역사에 두고두고 역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끝으로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소리 소문 없이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대통령 직무 복귀를 넘어서 이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께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전 세계 국력 6위가 되도록 먹고 살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 2월 22일 대전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는 3일절인데 서울로 오십시오. 그래서 전 국민이 한 목소리 내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무 복귀되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2의 건국운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2030 세대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는 든든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030 세대들이 문제를 낳는데 우리 40, 50, 60, 70, 80 세대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